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비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서쪽 산등성 너머로 내려앉고 마을 어귀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리던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의 일이지요. 초봄이 막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얼음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성질 급한 버들잎은 벌써 연두빛 싹을 내밀고 있었지요. 장터 끝 메밀묵 좌판 옆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떡을 팔고 누군가는 조그만 바가지를 내놓고 점을 치곤 했지요. 그날도 한 청년이 빈 배낭 하나만 메고 장터를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부모 잃고 자라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지요. 에휴, 오늘도 품팔이 자리 없으면 비싸네 나무나 하러 가야겠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 끝 늘 그늘지던 나무그루터기 근처에 낯선 가마가 하나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가마, 촘촘하게 내린 발, 그리고 그 옆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머슴 둘. 이 마을에서 그렇게 좋은 가마를 탈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언덕 위 큰 기와집을 가진 연월 마님이었지요. 머슴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 너무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고운 쪽머리에 옅은 색 겹저고리를 걸친 단정한 안주인의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지고 입술 끝은 오래된 번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됐다 잠시. 그냥 서 있고 싶구나. 마님은 사람들 북적이는 장터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툭 마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어머, 죄송합니다요. 장에 나온 안악 하나가 허둥지둥 사과하며 지나가는 순간 마님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아! 툭! 마님의 몸이 옆으로 기울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찰나. 조심하세요. 도윤이 재빨리 손을 뻗어 마님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마님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팔은 생각보다 차가웠지요. 마님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도윤은 허둥지둥 마님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머슴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요. 이런, 마님, 다치신 데는? 마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만 어지러웠을 뿐이다. 마님의 시선이 도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가난한 행색, 물에 씻겨 반들거리는 얼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눈매. 이 아이가 너냐? 마님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이 자기에게 한 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 멋쩍게 웃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좀 얼떨결에 받쳐 들었습니다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님의 질문에 도윤은 허리를 곧게 세우며 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부모 잃고 혼자 살며 품팔이 하고 있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렇구나. 마님은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눈빛이 참 착하구나. 그 말은 칭찬 같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탄식 같기도 했습니다. 머슴이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마님, 가마에 드셔야 합니다. 이래저래 사람 구경에 취하셨습니다. 마님 성정에 익숙지 않으시올 텐데요. 마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득 생각난 듯 가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금빛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비단으로 감싸져 있었고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이 돌았습니다. 도윤이라 했느냐?
예, 마님. 이 봉투를 내게 맡기고 싶구나. 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저 같은 놈에게 이런 귀한 것을요? 마님, 저는 가진 것도 없는. 그래서다. 마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욕심낼 것도 없겠지. 이 봉투는 절대로 지금 열지 말고 언젠가 때가 왔다고 느껴지면 그때 열어라. 그날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저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묻지 마라. 마님의 눈동자에 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어느 날 내 앞에 진실을 알고자 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이 봉투를 열고 읽어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거라. 도윤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마님의 표정이 너무도 간절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님. 지키겠습니다. 마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와 슬픔,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리고 마님은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검은 가마는 조용히 장터를 떠났고 도윤의 손에는 알 수 없는 무게를 지닌 금빛 봉투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장터에서 스쳐 지나가듯 만난 인연이 어느새 목줄처럼 삶을 이끌기도 하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언덕 위 기와집 마님이 그만. 아이고, 연월마님이 돌아가셨대. 그 산뜻하던 기운이 요즘 부쩍 수척해 보이더니만. 사람들은 다들 아는 체하며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마님,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굶주린 사람 보면 쌀이라도 한 대 빡 주고, 겨울이면 속옷도 내놓고. 에이, 또 모른다. 기와집 안사정이란 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법이니.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손에서 지게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마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장터에서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지만 마님이 떠났다는 소식은 이상하게도 도윤의 가슴 깊은 곳을 쿡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다 지고 난 뒤였습니다. 언덕 위 큰 집을 향해 검은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언덕을 타고 내려왔지요. 아이고, 마님 아이고, 우리 마님. 도윤은 멀리서 그 상여를 바라보다 자신의 방에 숨겨둔 금빛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마님이 이걸 나에게 맡기고 가셨단 말이지. 봉투는 방문 윗장 속 헝겊 보자기에 곱게 쌓여 있었어요. 도윤이 꺼내 들자 봉투는 마치 손에 익은 물건처럼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도윤이라는 놈이 사는 집이냐? 예, 맞습니다. 저 아래 개울가에서 자주 보는 애입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봉투를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낯선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너 이름이 도윤이냐? 예, 그런데요. 두 사람은 옷차림만 봐도 저택의 머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굵은 동곳이 꽂혀 있고 팔짱을 끼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한 머슴이 말했습니다. 우리 댁마님이 장터에서 내 놈에게 무언가를 준 걸 봤다. 예? 네, 무슨 말씀을? 능청은 마님이 가마에서 내리실 때 내 놈이 받쳐 들었고 그 후에 가볍게 봉투 하나를 건네시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다른 머슴이 발을 쿵 구르며 말했습니다. 그 봉투 우리 댁 물건이다. 마님께서 남기신 물건은 응당 저택으로 돌아와야지. 어서 내놔라.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봉투는 분명 제게 맡기신 겁니다. 뭐라? 마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열지 말고 제 손에 두라고요. 마님이 제게 맡긴 겁니다.
빌려주신 게 아니라 머슴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놈 봐라. 기어오르네. 마님이 이미 이승을 떠나셨는데 뭘 더 지켜야 한단 말이냐. 우리 도련님 말씀이 무조건 찾아오라 하셨다. 도윤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마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머슴 하나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지. 그는 갑자기 허리를 굽히고 도윤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 봉투가 내 놈 손에 있다는 것. 우리만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잠시 접어두고 가겠다. 하지만 도련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내 놈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장담 못한다. 알아서 지혜롭게 굴어라. 그들은 그 말만 남기고 허리춤을 정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봉투가 도대체 뭐길래? 가난한 청년의 손에 들린 조그마한 봉투 하나. 그러나 그 봉투를 둘러싸고 이미 저택 안 어딘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면 예전 어른들은 늘 산 위 절을 찾곤 했습니다. 새 속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마음이 잔잔해지는 탓이지요. 도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틀 무렵 그는 봉투를 품에 안고 뒷산 산길로 올랐습니다. 산길은 아직 겨울에 찬 기운을 품고 있었지만 계단 사이사이로는 작은 풀잎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절 이름은 청운사. 옛날부터 이 고을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면 한 번씩 청운사를 찾곤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늙은 스님이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빗자루를 잠시 멈추더니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응? 이른 아침에 웬 젊은이가 이렇게 서둘러 올라왔을꼬? 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님, 상담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담벼락에 기대고 마루 위에 걸터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래, 여기 앉아 보거라. 숨부터 고르고.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으니 스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눈빛이 바람 앞 촛불 같구나.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금빛 비단에 쌓인 봉투는 빛에 따라 색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걸 마을 언덕 위 기와집 마님께서 제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연월 마님이냐? 스님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이 고을에서 연월 마님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허나 나는 다른 이들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스님의 눈빛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절대 지금 열지 말고 때가 되면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사흘 뒤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택 사람들은 이 봉투를 기어이 찾으려 합니다. 스님,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님은 봉투를 건네받지도 않은 채 멀찍이서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연월 마님은 평생 마음의 돌 하나를 품고 사신 분이지. 돌 말씀이십니까? 양심에 걸리는 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슴 한가운데 놓여 평생을 무겁게 만든다. 마님은 그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승을 떠났지.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아마도 마님이 숨기고 싶었으나 결국 드러내야만 했던 죄인의 기록이 들어있을 터다. 죄인의 기록이요? 호적일 수도 있고 땅문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고해성사 같은 글일 수도 있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스님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는 마님이 내게 맡겼다는 사실이다. 저택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왜 하필 저 같은 놈에게? 너는 가진 게 없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잃을 것도 적은 법이다. 욕심도 덜 생기지.
마님이 내 눈에서 오래전 누군가를 보았을지도 모르지. 오래전 누군가라니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연월 마님이 평생 품고 있던 비밀이 이제 내 손등 위에 놓였다는 것. 그 봉투를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다. 도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연월 마님이 때가 되면이라고 했다면 그 말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머지않아 내 앞에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혹은 진실에서 도망치려는 자가 나타나겠지. 도윤은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마당 너머에서 맷새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렵습니다, 스님. 두렵다는 것은 마음 한켠에 옳고 그름을 재는 저울이 있다는 뜻이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사람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법이지. 스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도윤아, 예, 연월 마님은 평생 어디선가 자라났을 한 아이를 찾고 계셨다. 그 아이를 찾는다면 그 곁에는 반드시 도윤 같은 눈을 가진 이가 있을 것이라. 늘 그러시더구나. 도윤은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 어디쯤에 조용히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연월 마님 댁. 요즘 밤마다 등잔불 꺼지질 않는다더라. 아이고, 마님 돌아가시고 도련님들이니 머슴들이니 서고를 쑤셔 뒤지고 있대. 무슨 문서를 그렇게 찾나 모르겠다. 그 집에 예전부터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더만. 도윤은 장터에서 메밀묵을 써는 안악의 이런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요? 안악이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라도 잡은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언덕 기와집, 연월 마님 젊으셨을 적에 어린 소녀 하나를 몰래 들여서 키우셨다는 소문이 있었지.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남들 눈 피해서. 소녀요. 그래, 사내 아이도 아니고 여아이 하나를 말이야. 굶어 죽기 직전이던 애를 데려왔다나.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앤데 마님이 그 애만큼은 유독 아꼈대. 그럼 지금은요? 안악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뚝 하고 사라졌다지. 누가 데려갔는지, 자기가 도망을 갔는지 그것까진 아무도 모르고. 옆에서 듣던 노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뒤로 연월 마님이 어찌나 수척해지셨다던지. 밤마다 등불도 안 끄고 어디 먼 산만 멍하니 보셨다더구먼.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게야.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죄책감이라니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노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양녀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 말이지. 게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어디에도 정식으로 올려주지 못했다면 그 또한 큰 죄지. 노인의 말이 끝나자 도윤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그러나 어렴풋한 기억.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저택 담장 밖에 서 있던 작은 소녀 하나. 누군가 등 뒤에서 도윤아, 저 애한테 말 걸지 마라. 라고 말했던 어른의 목소리. 혹시 내가 어릴 적에 어디선가? 어렴풋한 감각만이 도윤의 가슴을 조용히 쿡쿡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또 다른 일을 찾아갔습니다. 연월 마님 댁에서 하녀로 지내다 늙어 지금은 장터 근처 기와지붕 아래에 사는 정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안에 계십니까? 누구냐? 문이 열리고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도윤 아니냐? 어쩐 일이냐? 웬일로 늙은이네 집을 찾아왔어?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머니,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연월 마님 젊으셨을 적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월만이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탄식과도 같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분은 이미 이승을 떴는데.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마님께서 왜 제게 어떤 것을 맡기셨는지 그 까닭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라. 이 늙은이도 언젠가 한 번은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 정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숯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차가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워가는 동안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연월마님 젊으셨을 적에는 말이다. 참 곱기도 곱고 또 올곧은 양반집 규수셨지. 그런데 어느 해 큰 장마가 났었지. 온 마을이 떠내려갈 판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저 멀리 회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택 앞 개울가 물살에 떠내려오던 조그만 아이 하나가 있었지.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손 못 대고 있을 때 연월마님이 치맛자락 걷고 직접 뛰어들어 그 아이를 꺼내셨다. 도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도 모르는 여자애였지. 몸에는 멍이 군데군데 있었고 손목에는 줄에 묶였던 자국이 뚜렷했어. 아마도 어디 팔려가던 길이 아니었을까들 했지. 할머니는 뜨거운 찻잔을 한 모금 들이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연월마님은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이 아이 내 곁에 두겠다 고 하시며 저택에 들였지. 호적에는 올리지 못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쪽 별채에 숨겨 키우셨다. 왜 호적에는 올리지 못했습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가문에 핏줄도 모르는 아이를 올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가? 집안 어른들이 반대했지. 소문이라도 나면 가문이 욕을 먹는다. 며 펄펄 뛰었어. 도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지냈나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연월마님 그림자처럼 마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 마님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글자도 가르치고 손수 음식을 떠먹여 주기도 하셨다. 아이도 웃음이 많았고 헛헛하던 저태가 아니 그의 웃음소리로 꽉 차던 때가 있었어. 그러면 왜 그래. 문제는 그 이후지.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꼭 모았습니다. 마님 시댁 쪽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어. 기생 출신이냐, 천한 집 자식이냐, 온갖 말이 돌았지. 어느 날은 저택 안쪽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도 났다. 마님께서 내가 데려온 아이요, 내 아이요, 라고 소리치시던 게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사라졌어. 아무 말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아이 방해에 남은 건 연월마님이 손수 지어준 저고리 한 벌과 작게 접힌 종이 쪽지 하나뿐이었다. 쪽지. 그래, 글씨는 서투르고 띠뚤빼뚤했지만 이렇게 적혀 있었지.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밑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묘한 글씨가 또 하나 있었어. 마치 호적처럼 이름과 나이, 출생지가 적혀 있었는데 형식이 수상했지. 마치 같은 아이를 둘이서 제 딸이라 적은 것 같은 이상한 기록이었어.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지.
법으로 그만 일이야. 똑같은 이름을 두 호적에 올리는 짓은 가문을 속이는 일이거든. 그러니 누구의 짓인지는 몰라도 큰 죄야.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월 마님은 거의 사람이 달라지셨다. 웃음도 사라지고 밥도 잘 안 드시고 밤마다 등불만 켜놓고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며 무언가를 쓰셨지. 편지였을까요? 편지일 수도 있고 기록일 수도 있. 분명한 건 마님이 그 아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한데 모아두셨다는 거다. 하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마 마님만이 알고 계셨겠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묻느냐? 너 그 아이와 인연이 있느냐? 도윤은 입을 열려다 그대로 다물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님이 왜 어떤 부탁을 제게 하셨는지.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월 마님이 내게 부탁을? 그분 눈은 틀린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내 앞에 곧 큰 선택이 다가오겠구나. 밤은 쉽게 깊어지고 인생의 어떤 순간은 늘 밤에 찾아오곤 합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 마음속 진실들이 몰래 고개를 들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도윤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작게 타오르고 그림자는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 위에는 아직 열지 않은 금빛 봉투 하나. 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마님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라. 도윤은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물에 떠내려오던 소녀, 호적에서 지워진 이름, 사라진 아이와 밤마다 등불을 켜놓던 마님. 지금이 그때인 걸까? 도윤은 마침내 봉투를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님, 제가 허락도 없이 여는 게 아니라 마님 말씀을 따르는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손끝이 봉투 끝을 스쳤습니다. 비단이 조용히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접힌 종이 몇 장과 작은 나무패 하나가 또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패는 손가락 2개만 한 크기에 옆면에는 옅은 칼자국과 그을음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번듯한 글씨가 한 줄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이승에 없을 것이다. 도윤은 숨을 골라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너를 처음 본 날 나는 깜짝 놀랐다. 너의 눈에서 오래전에 떠나보낸 아이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었을 적 어느 비 오는 날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아이 하나를 데려와 키웠다. 그 아이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허락하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를 끝내 우리 집 아이로 올리지 못했다. 호적에 올리는 일은 곧 가문을 거스르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다. 아이에게 어머니가 되지 못한 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워버린 죄. 아이를 지키고 싶었으나 끝내 지켜내지 못한 죄. 그 아이는 어느 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편지 밑에 함께 있던 호적을 보았다. 누군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자신의 딸로 올려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세상 어디에도 제 이름을 갖지 못했다. 나는 그날부터 문서들을 모았다. 누가 그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 했는지,
어떤 땅을 빼앗으려 했는지, 어떤 이름을 지워버리려 했는지, 그 기록들을 모아 하나의 봉투에 담았다. 이 봉투는 내가 죽은 뒤 저택에 남아 있다면 언젠가 불태워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저택 사람이 아닌 너에게 맡기고자 했다. 나는 깨달았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피보다 깊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릴 적 개울가에서 내가 그 아이에게 떡 하나를 나눠준 적이 있다. 그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구나. 어머니, 세상에 저런 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배고픈 애를 보고도 자기 떡을 나눠줄 줄 아는 눈이요. 나는 그 눈을 잊지 못했다. 그 눈을 너의 눈에서 다시 보았다. 그러니 이제 이 봉투를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다오. 진실에서 도망치는 자들에게서 숨겨진 이름을 되찾아주고 지워진 아이의 몫을 제 자리로 돌려다오. 모든 판단은 너의 몫이다. 내가 서툰 걸음으로라도 옳은 길을 가려 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연월이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긴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도윤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렀지요. 마님,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전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너무 가슴 깊은 곳 어디선가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나무패를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제 자리로 돌려주실 분께. 글자는 작고 흐릿했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마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서툴더라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저택에서는 북새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길 봐도 없고 저길 봐도 없고 대체 그 문서가 어디에 있다는 거냐? 큰아들이 서고 안책장들을 마구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목소리만 키운다고 나오겠습니까? 어머니는 평생 그 문서를 숨겨두셨을 텐데. 서고에 불려온 관리 하나가 허둥지둥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그래도 옛날 문서라면 이 근처 어디선가? 닥쳐라! 그 문서를 찾지 못하면 저택의 땅 상당수가 엉뚱한 이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냐? 둘째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그 엉뚱한 이라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란 말이냐? 어머니께서 생전에 한 번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몫을 되찾아 줄 날이 오겠지. 라고요. 그 아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한때 들어왔다 떠났다는 이름 없는 아이 말입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잔뜩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서류는 다릅니다. 문서는 살아남지요. 둘째는 낮게 웃었습니다. 형님, 우리 집이 도장 찍어 빼돌린 땅 문서. 어머니가 모두 모아 한데 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찾아내는 일을 막지 못하면 둘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집이 그동안 지켜온 체면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머슴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련님들, 큰일입니다. 뭐냐? 이 시끄러운 놈아! 저 아래 마을에 사는 도윤이라는 놈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이 어젯밤에 절로 올라간 걸 봤다는 증언이. 큰아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절로? 청운사 말이냐? 예, 대감마님. 어제 새벽녘에 봉투 같은 것을 품에 안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소문이 도네요. 둘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의 눈동자가 음울하게 빛났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문서를 숨겨둘 만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서고도, 금고도 아니지요. 그럼 어디란 말이냐? 세속을 벗어난 곳, 함부로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곳, 바로 절입니다. 둘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라는 놈이 열쇠를 쥔 셈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부터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등을 찌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누군가 날 따라오고 있나?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운사 마당에 도착하니 스님이 이미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도윤아. 스님 봉투를 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편지와 이 나무패, 그리고 문서 몇 장. 도윤은 품에서 문서들을 꺼내어 스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오래된 땅 문서, 상속 기록, 그리고 수상한 호적 하나. 스님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호적은 분명 이중 호적이다. 한 아이를 두 집안이 제 딸이라 적어 놓았군.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 문서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거짓을 적은 셈이지. 그리고 이 땅 문서들 또한 스님은 땅 문서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 주변의 땅 상당수가 원래는 그 아이 몫으로 남겨졌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누군가가 손을 써 모두 저택의 큰아들 명의로 돌려버린 모양이로구나. 그럼 이 문서를 내보이면 저택이 가진 땅 절반을 내놓게 될지도 모르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당 아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을 감히 들고 이곳까지 온 것이냐? 도윤과 스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마당 아래 돌계단 끝에 저택의 둘째 도련님과 머슴 몇이 서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도윤이 말하려는 순간 둘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곳이 세속을 벗어난 곳이란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문서가 이곳에 있다면 그건 세속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일이다. 둘째는 천천히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조급함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라 했느냐? 예, 그 문서 어디서 났는지 굳이 묻지 않겠다. 어머니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면 그 또한 어머니 뜻이겠지. 스님이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도련님, 그렇다면 그 뜻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잠시 스님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 문서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둘째는 잠시 스님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 문서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어머니가 평생 품고 있던 돌덩이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숨긴 죄, 지켜주지 못한 아이, 지워진 이름,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굶어 죽어가던 아이 하나를 구해 데려오셨다고. 그 아이만 보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고. 둘째는 손을 뻗어 문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제 딸이라 부르지는 못했다고. 한참을 침묵하던 둘째가 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아, 예, 도련님. 너는 이 문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 도윤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모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편지에 지워진 아이의 몫을 제 자리로 돌려다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크게 다치겠지. 둘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수십 년 쌓아온 체면도, 땅도 모두 흔들릴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워진 이름이 한 번쯤은 불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남긴 글에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둘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슴들이 움직이려 하자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모두 물러가 있어라. 이 일은 나와 이 둘만의 일이다. 머슴들은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둘째는 스님과 도윤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문서를 세상에 내보내고 싶으셨다면 굳이 너를 찾지 않으셨을 것이다. 어쩌면 끝까지 숨기고 싶으셨을지도 모르지.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숨기고만 싶으셨다면 문서를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불태워버리면 끝이었겠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연월마님은 이것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이 아닌 곳에 맡기셨습니다. 그건 분명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는 이의 행동입니다. 둘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앞에서 이 문서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련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연월마님이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그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하셨다는 것, 그 마음만큼은 도련님께서 대신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대나무 잎사귀들이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둘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 정도는 해야겠지. 며칠 뒤 고을 사또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저택에서 무슨 큰일이 난 모양이라던데? 연월 마님 돌아가신 후에 뭔가 비밀이 드러났대.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고 양옆에 서리들이 늘어섰습니다. 조용히 하라! 북이 둥둥 울리자 마당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사또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 저택에서 무슨 큰일이 있어? 이렇게 관아까지 찾아온 것이냐? 둘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이 고을 언덕 위 저택의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집안이 저지른 죄를 드러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택이 죄를 저질렀다니 무슨 소리야? 조용히들 하라 하지 않았느냐? 사또의 호통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저희 어머니 연월마님은 어느 날 이름 모를 소녀 하나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셨습니다. 그 아이는 출신도 부모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둘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둘러싸고 집안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우려 했고 누군가는 그 아이의 몫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증거는 있느냐?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연월마님이 남긴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문서들을 보아 주십시오. 사또는 서리에게 눈짓해 문서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서리가 문서를 넘겨보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나으리, 이건 사또가 직접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상한 호적, 조작된 상속 기록, 그리고 원래는 이름 없는 아이에게 돌아갔어야 할 땅이 어떻게 저택으로 넘어갔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호적은 분명 법을 어겼구나. 한 아이를 두 집안이 제 딸이라 올리는 짓. 이걸 감히.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 문서들. 원래는 그 아이에게 상속되었어야 할 땅을 꼼수를 부려 모두 저택 명의로 돌렸구나. 둘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으리. 저희 집안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우고 그 아이의 몫을 빼앗았습니다. 그 죄에서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월마님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모으시고 정리하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진실을 바로잡아 주길 바라시면서요. 사또는 한참 동안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숨소리만이 얇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법은 법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택이 부당하게 차지한 땅은 원래 주인의 몫으로 되돌린다.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사또는 문서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만큼은 이 관아에 분명히 기록하겠다. 사또는 서리를 돌아보며 지시했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의 이름을 새로 올려라. 연월마님의 양녀로 마음으로 맺어진 딸로 기록해 두어라.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으리. 둘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조용히 나무패를 꺼내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 처음 쥐어진 나무패입니다. 뒷면에는 이 아이의 이름을 제 자리로 돌려주실 분께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또는 나무패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구나. 야담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텅 빈 듯한 허전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운사 마당에 도착하니 스님은 이미 등잔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예, 스님. 문서는 관아에 넘겼습니다. 사또께서 지워진 아이의 이름을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스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연월마님도 조금은 편해지셨겠지.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마당 한가운데 희미한 빛이 모여들더니 어렴풋한 사람 형상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스님 저기. 보이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잠잠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도윤은 숨을 고르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옅은 달빛을 둘러쓴 듯한 여인의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흰 겹저고리, 단정한 쪽머리, 연월마님이었습니다. 마님,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마님이십니까? 마님의 형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의 가슴 속으로 그 말이 분명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너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릴 적에 물가에서 떡을 반으로 나눠주던 기억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같이 웃던 기억이 흐릿하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너를 늘 이야기했단다. 마님의 입술이 조금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배고픈 애를 보고도 자기 떡을 반으로 나눌 줄 아는 눈이라고. 도윤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마님의 형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를 끝내 지켜주지 못한 건 나의 죄였다. 너는 다시 한번 그 아이의 몫을 지켜주었다. 마님은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생전보다 더 가볍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몫의 길을 가거라. 며칠 뒤 언덕 아래 들판 한켠에 작은 서당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비단 기와도 아니고 화려한 단청도 없었지만 서당 마루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글자를 배웁니까? 오늘은 이름 명민자를 배워보자. 도윤은 웃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타고난 이름이 있다. 누가 지워버리려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스스로의 마음이 아는 이름 말이다.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름이 지워진 이들도 있었단다. 하지만 도윤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다시 그 이름을 불러준다. 그 이름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꼭 나타난단다. 서당 뒤편 작은 언덕에는 조그만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한때 이름을 잃었으나 마침내 이름을 되찾은 아이를 기리노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의리는 피보다 깊고 선행은 세월을 돌아 결국 은혜로 되돌아온다. 그 후로도 도윤은 많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이름을 써주고 그 이름이 헛되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저 가난한 청년이 열었던 서당인데 왠지 그 마당에만 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글쎄, 아마도 오래전 한 마님의 마음이 그 마당에 함께 서 있는 게 아닐까. 바람은 조용히 논을 스쳐 지나가고 버들잎은 또다시 연두빛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해질 무렵 서당 마당 한쪽에서 하얀 옷자락이 스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지요. 그것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되찾아준 어느 마님의 미소였는지 아니면 지워진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세상의 작은 안도의 숨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 가슴 한켠에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다는 것. 이름을 되찾아준 청년 도윤과 끝내 아이를 놓지 못한 마님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야담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를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